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한참 해군에서 무인전력 지휘함이라고 해서 무인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로 뜨거운데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해군은 항공모함에 탑승할 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항공모함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필요한 병력에 비해서 실제로 모집 가능한 병사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심각한데요. 그럼 이것에 관해서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징집 병력이 줄어들자 직업군인, 그러니까 부사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군에서 모집하는 부사관은 실제로 군에서 필요한 부사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행정병력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군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군대는 과거에는 각종 행정병들을 대량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병력을 대폭 줄이고 전투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인화인데요. 실제로 저번 유용원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해군에서는 무인전력 지휘함에 필요한 병력은 바로 해안감시 레이더의 무인화를 통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해안감시 레이더는 제가 좀 잘 아는 분야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는 과거부터 북한이 각종 반잠수정이나 잠수함 등 침투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침입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해안에 각종 레이더나 연령상 장비를 대량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북한의 침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 지역의 해안감시는 해군이, 비접견 지역의 해안감시는 해경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안 곳곳에는 해안을 감시할 해안감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도인데요. 여러분 독도에 상주하는 우리 해안경찰들에게는 인터넷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해안경찰들은 독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KT에서 해저 케이블을 독도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저 케이블로 독도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KT가 독도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도까지 해저 케이블을 깔았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KT가 독도까지 해저 케이블을 깐 이유는 바로 독도에 설치된 해안감시 레이더를 육상의 통제센터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경은 바로 해경이 운용하는 해안감시 레이더를 KT 인터넷망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민간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보안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대규모의 광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광통신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게 바로 우리의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광통신망을 가장 먼저 사용한 부대는 어디냐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현무탄도미사일 부대입니다. 과거 우리는 현무탄도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개발했지만 현무탄도미사일을 아무 데서나 발사하는 건 아니고 이미 준비된 진지로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문제는 무선통신은 적의 재밍을 받을 수 있고 적에게 감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진지에 유선통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선통신은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광통신망이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광통신망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군대는 민간 분야보다 더 오래전부터 광통신망을 사용해왔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 모든 시설에 군의 광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바로 이 광통신망이 군의 무인화의 핵심 자산입니다. 당연히 우리 군의 광통신망은 휴전선 일대에도 깔려있고 이게 철책 무인화의 핵심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안을 감시하는 각종 해안감시 레이더와 TOD라고 하는 연령상 감시 장비도 지금은 바로 이 광통신망으로 통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해안감시 레이더는 지금도 무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과거에는 해안감시 레이더나 TOD를 병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운용을 했지만 지금은 전부 중앙통제센터로 연결되어서 해안감시 레이더 자체는 무인으로 운용 중입니다. 그럼 군에서 이미 무인화되어 있는 해안감시 레이더를 무인화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AI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해안감시 레이더가 중앙통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안감시 레이더의 모니터를 보고 목표를 식별하는 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안감시 레이더 한 대마다 사람이 전부 배치되어서 해안감시 레이더의 모니터를 보면서 레이더에 잡힌 목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안감시 레이더에는 자동 식별 장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습니다. 해안 감시 레이더에는 목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자동 식별 기능이 분명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해안 감시 레이더에 자동 식별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식별 장치의 오류 경보율이 너무 심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안 감시 레이더에 자동 식별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당연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츰 배치하고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는 해안 감시 레이더 2입니다. 결론은 기존에도 이미 국산 해안 감시 레이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하는 레이더가 두 번째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안 감시 레이더를 국산화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LIG에서 해안 감시 레이더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자동 식별 장치도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더는 너무 오경보율이 높았고 그래서 일부 하드웨어도 개선하면서 새로운 자동 식별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해안 감시 레이더 2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안 감시 레이더 2도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사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목표를 식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해안 감시 레이더를 정말로 무인화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걸 개발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해안 감시 레이더에 들어가는 자동 식별 장치에 포함된 알고리즘이 문제인 것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건 특정 목표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감지하게끔 레이더에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 식별 장치는 바로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이 입력한 특정 패턴을 찾아서 목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변수가 많은 바다 환경에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알고리즘 방식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오경보를 가지고 온다는 점이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무인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보편화되면서 해안 감시 레이더도 이제는 정말 무인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해안 감시 레이더가 알고리즘에 의한 패턴 찾기로 목표를 식별해서 오경보가 많았다면 새롭게 개발되는 AI는 패턴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다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해서 특정 패턴이 아닌 바다 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식별하게 되어서 기존 알고리즘 방식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오경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개발자들이 수십 년간 노력을 해서 극복하려고 해도 못했던 걸 AI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적용되면 해안 감시 레이더는 정말로 사람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는 진정한 무인화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해군은 바로 이 방법으로 해안 감시 레이더 운용 요원을 줄여서 항공모함의 승무원을 충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건 해군만의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방공무기의 무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수많은 건물의 옥상에 대공포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 대공포 기지가 6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0개는 실질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2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20개의 건물 옥상에 소대 단위의 병력이 주둔하면서 대공포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육군방공학교에서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 도출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공포를 무인화하는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배치된 대공포들을 무인화해서 앞으로 건물 옥상에서 근무하는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작은 건물 옥상에 있는 대공포를 무인화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천만화 비호복합 같은 다른 대공포들도 전부 무인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육군도 야전방공망을 무인화해서 병력 감축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육군의 방공망 무인화도 해군이 추진하는 해안 감시 레이더의 무인화와 그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는데요. 결론은 육군도 기존까지 야전방공망을 완전히 무인화하지 못한 이유가 오경보 때문입니다. 특히 무인기의 위협이 대폭 증가하면서 육군의 야전방공망은 지금은 무인기도 탐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인기인지 그냥 새인지 구분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기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공 레이더들도 오경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공 레이더들이 일정 크기 이상의 목표가 공중에서 이동을 하는 걸 파악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무인기까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목표도 포착을 해야 하고 이게 새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경보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도 최종적으로는 직접 목표를 확인하거나 연령상 장비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전방공망의 무인화가 힘든데요. 그런데 여기도 AI가 사용되면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똑같이 레이더 영상에 표시된다고 해도 새가 날아다니는 패턴과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패턴은 다르고 AI가 바로 이런 걸 파악해서 새인지 무인기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야전방공망도 무인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 AI를 동원한 무인화로 대응을 할 생각이며, 특히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어서 각종 감시 정찰을 하는 장비들은 전부 무인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휴전선의 철책들이 무인화되기 시작했고, 해안 감시 레이더, 그리고 야전방공망 등 고정 배치 장비들은 전부 무인화가 추진 중이고, 결론은 바로 이런 장비들의 무인화가 가능한 이유는 AI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무인화한다고 해도 무인화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도, 특히 다른 건 무인화해도 전투병력을 무인화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전투병력을 지원하는 임무와 장비들은 무인화하고 최대한 전투병력은 유지하겠다는 게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고정 장비나 감시 장비의 무인화로 필요한 병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군은 지금 해군이 만들려고 하는 무인전력 지휘함, 그러니까 무인기 항공모함에 필요한 병력을 충당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감시자산의 병력을 감축하고 전투병력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우리 군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군은 얼마나 많은 병력 감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K9 자주포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에서 5447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라고 나왔는데요. 결론은 평가 보고서는 노르웨이 정부의 K9 자주포 도입 사업의 사업 후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지 항목을 빼고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평가는 노르웨이 정부의 대형 공공조달 프로젝트 평가 모델인 콘셉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평가 항목이 있냐면,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번 프로젝트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우리 K9을 도입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주요 핵심 과제가 총 3가지였고요. 그 중에서도 2가지를 만족했고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3가지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40km 거리에서 효과를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 목표를 K9이 달성을 못했을 리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노르웨이가 운용하던 M109 대비 생존 가능성 및 운용 가용성 등이 더 우수하냐는 것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K9으로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노르웨이가 운용하던 M109 자주포 대비 비슷한 운용 비용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노르웨이 측도 인정을 했고요. 결론은 장비의 성능이 올라가는데 유지비는 동일하기를 원하는 건 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노르웨이 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K9은 목표 달성 항목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번 평가는 목표 달성만을 평가하는 게 아닌 도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고, 도입 과정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목표를 달성했는데 유일하게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포탄 도입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유도포탄의 도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포탄이 어떻게 지연되어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공급하는 155mm 유도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유도포탄을 공급했을 리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마 미국의 엑스칼리버 조달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도포탄은 없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엑스칼리버는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K9에서 엑스칼리버를 운용할 수 있는 건 호주의 AS9 헌츠맨의 도입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당연히 노르웨이도 엑스칼리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포탄 도입의 지연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번 노르웨이의 K9 도입은 최소한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측도 전부 만족을 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번 평가는 우리의 천무다련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K9을 도입하려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페루에 대한 무기 수출 사업에 엄청난 악재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는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하고 렉스턴 스포츠를 페루의 군대가 도입하기로 하고 페루 현지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또 흑표 전차나 여러 가지 무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업들이 다 각각의 회사들, 그러니까 흑표나 차륜형 장갑차는 현대로템이 만드는 것인데요. 바로 현대로템 같은 회사가 직접 페루에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어떤 업체를 거쳐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결론은 페루에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나라의 STX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페루에 수출하는 무기 대부분은 바로 이 STX를 거쳐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STX는 오랫동안 페루 현지에 지사를 두고 페루 고위층과 관계를 돈독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페루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대부분은 STX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STX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식거래 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하고, 그래서 STX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고 페루 무기 수출 사업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기에는 STX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무기 이야기를 하는 채널에서 이런 주식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는 뭐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뉴스 등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페루에 대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페루에 대한 KF-21 전투기의 수출은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페루에 대한 무기 수출이 여러 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STX에 갑자기 위기가 오면서 페루에 대한 우리 무기 수출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복병이 튀어나오니 말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병력 감축에 따른 대응책으로 우리 군이 AI를 이용한 무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무인화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각종 지원 병과나 후방 병과 등은 무인화를 통해서 병력 감축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 군도 최소한 직접 전투를 하는 전투병과의 무인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원병과와 후방병과를 무인화해서 그 병력을 전투병과의 유지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는 이런 적극적인 무인화에도 불구하고 전투병과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게 답답하네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최소한 우리 군은 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